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너무 거대한 목표는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몇 년 안에 경제적 자유 달성하기, 수익률 몇백 % 올리기, 성적 몇 점까지 올리기, 커리어를 쌓아서 이직하기 등등 목표의 정점이 너무 높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치 끝없는 계단처럼 느껴지죠.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중요합니다. 꿈을 크게 갖고 큰 그림을 그려야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감성은 그 거대한 높이 앞에서 쉽게 지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첫걸음은 무겁고 망설임은 길어지고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은 계단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 단지 첫 번째 계단만 밟으면 된다. 꼭대기를 보면서 압도당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당장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지금 필요한 행동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아침. 지금은 9시 6분 이제 7분 가고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오늘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성님이 KBS 콩으로 오프닝 멘트 중독돼요라고 더 중독시켜드리겠습니다. 빠져나가시지 못하게.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좀 따뜻한 건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것 나눔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 또 봉사단체들 개개인마다 난방용 고체 연료인 이것 수천 개를 전달하는 이런 그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형이 원통형이죠. 특히 이거는 개수를 셀 때 개가 아니라 장 단위로 세는 그 고유한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 좋아지면서 이 사용량이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취약 가구에게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겨울철 에너지원이죠. 그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그 추억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새벽에도 이걸 갈아 끼우던 일들 혹은 이제 눈사람 만들 때 이거 안에다가 넣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국내외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면서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의 외부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업계의 지각 변동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법정 화폐와 연동한 가상 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입법이 지금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도 제도화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뉴스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여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상속세법 개편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뉴스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증시부터 봐야죠. 밤사이에 뉴욕 증시도 좋았어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43%, S&P 500이 0.91%, 나스닥이 0.67%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그리고 12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해가지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M7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그 엔비디아만 빼고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구글과 메타가 조금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역시 AI 하는 기업들 네. 이제 강세인데 최근에 보면 구글과 엔비디아의 그 특히 AI 반도체 칩 분야의 경쟁이 되게 커졌더라고요. 네, 어제 이 구글 메타가 좀 강하게 상승세 보였던 네. 이유이기도 한데요. 구글이 지금 그동안은 좀 자사 클라우드
쪽에 서버용으로만 사용하던 자체 개발했던 AI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텐서 프로세싱 유닛 이렇게 TPU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지금 메타를 비롯한 외부 기업 쪽에 판매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신 보도들이 이렇게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신 보도 하나를 보면 메타가 2027년부터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이 구글의 TPU TPU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AI 반도체의 수요자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은 뭐 거의 사실상 엔비디아 세금이라는 텍스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 GPU에 강하게 기대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뒤집어 보겠다 하는 수요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또 이것들이 좀 반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글이 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흔들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원하던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본격적인 칩 경쟁을 시작하겠다 이런 신호탄을 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엔비디아도 바로 반응을 좀 했습니다. 공식 계정을 통해서요. 구글의 성공에 기쁘다라면서도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고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플랫폼뿐이다. 이렇게 좀 견제구를 좀 놨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 총이익률이 70% 넘을 정도로 네. 엄청난 마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배 아픈 거죠. 네. 저 독점 기업에게 돈을 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게 참 반가워 보이기는 하고 그러면 구글의 TPU랑 엔비디아의 GPU 기존 네. 그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문형 반도체 ASI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아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PU가 그쪽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2016년에 이 AI 반도체 TPU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 벌였던 알파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알파고에 적용됐던 AI 칩이 바로 TPU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원래는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AI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에 굉장히 적합하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더 발전하고 활용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TPU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I 연산만 노려 가지고 만든 맞춤형 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한해서 연산 속도가 더 빠르고 전력 효율성도 더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GPU는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 발열도 심해서 관련한 어떤 해줘야 될 조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키로 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이걸 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 웹 서버에 조금 활용하는 것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자체의 생태계 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경쟁사의 데이터 센터, 메타 같은 곳의 데이터 센터에 하드웨어 형태로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구글이 또 이렇게 자신 있게 TPU의 외부 판매를 수면 위에 띄운 어떤 배경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이 제미나이 3.0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TPU만 가지고 데이터 학습 그리고 추론 작업을 한 AI인데 이게 연산 속도나 전력 효율 면에서 엔비디아 GPU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소비자들 평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구글이 왕의 기환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또 AI 칩 이런 다극화 흐름을 보이면서 늘어나는 물량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것 때문에 국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좀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부캐시 안바니 회장을 만났죠? 네, 그 안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해서 방한해가지고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양사 간의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하고요. 릴라이언스 그룹이 사실 그동안 석유 화학 중심으로 했던 에너지 유통 분야의 인도 최대 기업인데 이 안바니 회장도 재산이 뭐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62조 정도 될 겁니다. 160조 원을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세계 15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최근에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미래 제조업 이런 첨단 기술 분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표현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금 인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AI 반도체나 뭐 6G 네트워크 장비 같은 어떤 차세대 먹거리 분야에서 충분히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 또 삼성과 릴라이언스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안바니 회장의 자녀 3명 결혼식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3번 다 참석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다녀왔었죠. 그래서 터번 쓰고 참석했던 사진이 뭐 화제가 맞아요.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인연들이 좀 대형 어떤 거래 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올해 안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핵심은 자사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자사주 마법, 우리 자본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겠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용 의원은 그동안 자사주를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또 공공연하게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 이거 중단되어야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그러면서 3차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3차 개정안의 골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인데요.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부당하게 묻히는 것을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의 기업은 240곳, 5% 이상의 기업은 540곳에 달할 정도로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자사주가 투자자들의 앞길을 증시의 발목을 왜 잡았던 걸로 그렇게 지목을 받는 걸까요? 이 자사주라는 게 바로 그냥 단어 뜻을 보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회사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사주인데요. 네. 최대 주주가 어느 회사의 최대 주주가 회사 지분을 3%만 갖고 있는데 회사 이름으로 자사주를 뭐 몇십 프로 보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고작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자기 지배권을 강화한 꼴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주주가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로 소각을 해야 됩니다. 또 자사주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임직원한테 나눠주려고 우리가 갖고 있을 뿐이야 이런 목적이 있다면은 이 역시도 주총회에서 좀 승인을 받고 돼야 됩니다. 역시 여기에 더해서 회사가 또 자사주를 또 다른 우호적인 회사에 그냥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자사주 없는데 대신 이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제를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우리 편을 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역시도 좀 꼼수도 막으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 재계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재계 입장이란 거야 최대 주주의 입장이겠죠. 이들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적으로 재계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데 이 조직의 분석에 따르면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은 회사의 1년 주가 수익률이 16에서 48% 포인트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면은 주가 부양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 재계는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을 다 해버리면은 주가 부양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 전략에서 자사주를 쓰기 때문에 일방적 소각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게 재계의 반론인데요. 대신에 자사주의 소유와 처분을 투명하게 하는 소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투명화만 초점을 맞추는 공정화가 어떠냐고 대안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은 이 소각 의무화를 밀어붙일 전망인데요. 자본시장 합리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사법개혁안 처리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리 시점이 아무래도 내년 초로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재계의 반응 막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뭐 재벌계라든지 아니면 재벌계 대리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면 이제 기업 단위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기업은 사실 주주들의 것이고 뭐 상장된 주식회사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래서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가도록 하면은 이건 또 어렵진 않은 그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별책부록 시간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100년 전에 벤자민 그레이엄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스승이 당시 주총장 막 찾아다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던 그 미국 기업들과 주주로서 막 싸우던 이야기 그런 것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 미국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모습과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한다고 하고 많이들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지부진해요. 네, 원래 10월에 제도권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미 뭐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요. 지금 부상한 어떤 뭐 얘기들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금 갈등입니다. 현재 그 의원 입법안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올라왔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현행법보다 한국은행의 권한을 좀 더 늘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이나 검사 요구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결국은 금융위가 금융위 소관 법체계 안에서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은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좀 보수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급 결제 리스크도 좀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감독 권한을 좀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게 한은이고요. 네. 특히나 한은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협의체 구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화 담당하는 한은 그리고 뭐 그 외환을 담당하는 기재부 그리고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발행 자격, 뭐 발행량,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뭐 준비 자산 구성 기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의견차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업계에서는 또 지금 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 창녕 총재가 있는 한은 안 될 것 같다. 네. 그 다음 총재가 와야 좀 한국은행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 달러가 됐든 네. 어떤 통화에 연동되도록 그 연동돼서 움직이게 설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스테이블합니까? 안정적입니까?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흔들리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떨어질까? 이거는 뭐 현재 있는 화폐하고 묶어놨다는데 왜 떨어지는가 보면요. 이게 사실 이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준비금 규정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인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뭐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합성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을 합성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뭐 가치를 보존했다라고 하는 이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달 들어서 뭐 거의 한 70% 폭락, 뭐 아니면 센트 단위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밀려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시장에 큰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거고요. 네. 자, 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상속세 제도를 좀 바꾸기로 했잖아요.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이거 이번에는 못할 것 같다고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워낙 높아서 늘 논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방안, 이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주는 사람 기준으로 짜인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면은 세금 부담이 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자식 4명한테 100억 원을 물려준다고 하면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은 자식들이 100억 중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은 자식들이 각각 25억씩을 받는데 이때 만약에 세율을 20%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각각 세금을 5억씩만 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넷이 합쳐서 20억을 세금을 내면 되는 건데 원래 50억 내는 게 20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산세 취득세를 적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세부담이 낮아지니까 많은 이들이 좀 선호를 하는데 역시나 정치권에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정부의 세수가 무려 2조 원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수 감소가 워낙에 큰 제도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그렇게 곧장 도입하기는 어렵고 좀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어서 여러 가지 좀 절충적인 의견도 좀 반영하고 부작용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계획입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도 또 다른 나라랑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경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뭐 부자 감세 프레임이 아니라 세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을 하면은 세수가 또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우려 때문에. 이건 하여튼 근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해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겨울철 되면서 이제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이 봉사활동, 이것 나눔 봉사활동이 한창인데요. 원통 모양의 난방용 고체 연료를 뭐라고 부를까요? 특이하게 몇 개가 아니라 몇 장, 장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졌어도 여전히 일부 가정에서는 이게 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명부님이 지난주에 이것 봉사활동, 나눔 봉사활동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물결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한 장 가격이 요즘에 1,000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려주셨고 0358님은 섬에서는 육지보다 3배 비싸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김삼영님은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해요. 예전에 작업실에서도 사용했는데 따시고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셨고요. 9199님 같은 사연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어릴 때 작은 댁에 가서 잤다가 이것 가스 마시고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네요 라고. 당시 정말 그런 분들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배기구 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상일님, 근데 눈사람 만들 때 이걸 왜 안에다 넣어요 라고. 이상일님이 좀 젊으신가? 네. 눈사람 빨리 만들라고, 크게 만들라고. 그 몸통 만들 때 특히 이걸 안에다 넣고 굴리기도 했었죠. 자, 그 따뜻함의 상징이기도 한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안경점을 들러야 한다. 이게 또 코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KBS 박대기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네. 몇 년 정도 쓰셨어요? 제가 몇 년부터
1999년부터 썼으니 예. 지금 거의 한 35년, 36년 됐네요. 와, 저도 중1 때부터 쓰기 시작한 예, 거죠. 저도 딱 같은 나이에서 썼습니다. 맞아요. 이게 요즘엔 정말 안경 쓰시는 분들 많고 특히 외국인 사이에서 뭐 뷰티샵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가면 안경부터 맞추라 이런 얘기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외국하고 우리나라 안경점이 다른 게 뭐니 해도 속도입니다. 속도. 예,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네.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안경을 맞춰서 안경을 받으면은 최소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진짜 뭐 유럽에서 막 최소한 1, 2주는 걸린대요. 네, 그리고 또 뭐 오래 걸리는 데는 석 달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석 달이요? 예.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예. 가격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안경점도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네.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안경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시장에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한국 가면은 여러 가지 안경을 한 번에 보고 빨리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게 이제 일본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 보면 한국 와서 안경 많이 남대문에 많이 맞추고 가시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타이완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곳에서 이제 안경 상품권을 팔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판매량 올해 6월에서 10월까지 판매량이 1,600% 급증했다. 예, 물론 이제 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초기라서 이제 많이 그쵸, 크게 그쵸. 늘었겠지만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점 투어 상품까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왜 안경 만들어주는 기계 있잖아요. 네. 안경 렌즈 깎고 그 태에 맞게 깎아주는 그런 기계들. 네, 무슨 지구 단위, 본부 단위, 시도 단위, 지자체 단위로 있는 걸 우리는 동네 안경점마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분 안에 되고. 예, 말씀하신 그 안경 렌즈를 깎아서 이제 태에 네. 맞춰주는 기계들이 사실은 안경 공장에 있어야 되는 외국에서는 그런 기계인데 우리는 동네 안경점마다 동네 다 있어. 다 있고 그거 없고 뭐 다음 날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요즘 뭐 안경점 그렇죠. 영업 못 하실걸요. 한국 그 까다로운 한국 그 소비자들이 절대 그런 곳을 가지 않죠. 우리나라 보통 이제 대단합니다. 예, 30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또 외국에서는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하면 먼저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 도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 받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비싸잖아요. 오래 걸리고 비싸고. 예, 2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요.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들고 안경점에 가면은 또 바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른 다음에 2주 뒤에 오세요 그러면은 와. 그 사이에 이제 공장에 맡기고 이제 찾으러 와서 이제 그때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경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시력 측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전자장비로 바로 측정을 해서 기계로 위잉하고 깎아가지고 바로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네. 안경점 가서 그냥 안경 안 맞추려도 그냥 서비스로 네. 저 시력 떨어진 한테 시력 좀 재주실 수 있어 그럼 또 서비스로 해주시잖아요. 네.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또 안경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김에 아예 시력 교정 수술까지 받고 가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의료 관광 일환으로 뭐 라식, 라섹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 지난달 말에 이제 깐부 회동이라고 엔비디아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이 다 세계적인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셋 다 또 특징이 안경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안경을 끼는 게 대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약간 옛날에 그랬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의 네. 상징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경 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안경점뿐만 아니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네. 라식, 라섹 이런 것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네. 그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거든요. 지난해 한 117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는 이제 물론 미용 치료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라식, 라섹 같은 것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전체 한 80% 이상이 서울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국적으로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 우리나라 안경도 보면 이제 산업이더라고요. 산업. 네. 산업적으로 이건 어떤 구조기에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이제 안경테나 렌즈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 K 제조업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대구에 삼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안경 네. 태생단인데요. 네. 예, 거기서 이제 1946년부터 해방 직후부터 일본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안경 공장을 처음 세워가지고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세계 1위 수출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되다가 지금은 약간 기세가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업력,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경점에도 국산태도 여전히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중국산이 많이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국산태도 있고 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 쪽에서 렌즈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렌즈도 많았던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어떤 제조업의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안경이 많았고 또 빠른 생산 같은 것이 좀 가능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권혁중 님이 요즘에는 안경 맞추는데 몇십 분밖에 안 걸려요라고. 안경점 가면요. 옆에서 그 아이스크림 물류 이런 거 네. 팝콘 같은 것도 주고 그거 먹고 있으면은 안경 다 만들어서 주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75% 정도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낀다고 하더라고요. 대한안경사협회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경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는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방 직후부터 이제 대구의 국제 셀룰로이드 공업사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안경을 만들었던 회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안경에 나섰는데 주로 이제 해외 유명 기업들이 OEM을 많이 생산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에 이제 중국 제조업이 일어나면서 중국 쪽으로 OEM 물량들을 상당히 많이 뺏겼고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긴 했지만은 이제 외국 브랜드를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지속력이 좀 떨어져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산업이 망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뭐 젠틀 몬스터라든지 이런 좀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면서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젠틀 몬스터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까지 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그런 기업들에서 나온 테드를 이제 국내 스타들이라든지 정치인들도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안경점을 그 안경사 뭐 이렇게 개개인이 운영하시는 것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프랜차이즈 종사당 1인당 매출액을 뽑아보니까 1위가 의약품, 2위가 문구점, 3위가 안경 렌즈 업종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안경점이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극히 최근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좀 초저가 공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안경사분들이 좀 많이 곤란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그래요?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객단가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음식이나 커피 같은 걸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몇천 원 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안경은 그래도 10만 원 가까이 하고 예. 또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객단가가 높고 또 콘텐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잖아요. 네. 끝없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매출이 많이 클 것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1인당 매출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안경점에 가보면은 보통 안경사 혼자 있거나 한 명 정도 더 있고 종업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반면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객단가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경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점들이 좀 결합돼 가지고 안경점의 1인당 매출이 높은 편인데 다만 임대료가 높습니다. 안경점은 보통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번화가에. 그리고 또 들어가는 이제 렌즈를 깎아주는 기계가 수천만 원대 장비라고 하고요. 또 렌즈 재고도 수백 장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천 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매출이 높다고 꼭 높은 이윤을 보장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영은 님이 안경이 마진이 높다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박대기 기자 설명해 준 것처럼 네. 뭐 재고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0228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 안경이 싸다고요? 무지 비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 안경점 가면은 왜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뿔테 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안경 렌즈도 뭐 이렇게 누진 다초점 아니고서는 뭐 한 3만 원대 이런 렌즈도 있고 해서 싸게 맞출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곳으로는 또 눈이 안 가기도 해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안경 시장 자체를 보면 이 외국산 의존도가 높다면서요. 특히 이제 그 뿔테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내에서 그때 겨울 연가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서 연사마처럼. 예, 뿔테 안경이 상당히 국내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예, 국내 안경 시장은 여자보다는 남자 수요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컨택트 렌즈를 하시는 그쵸, 분들 그쵸. 많이 있고요. 안경보다 렌즈 끼려고 하죠. 네, 여성분들은. 그렇게 이제 안경 시장이 뿔테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훌륭한 공장들은 이 금속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뿔테 시장 전환에 좀 실패를 한 감도 있고 또 워낙 또 중국산이 저가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쵸. 2000년대 들어가지고 중국산 안경테가 이제 약진을 했고요. 또 한 2010년경부터는 중국에서도 렌즈를 좀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국내에 공장이 있던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혹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산 안경 렌즈, 중국산 테가 좀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정옥 님이 우리 동네에는 뿔테 3,000원짜리도 있어요. 다른 곳은 10,000원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국산, 뭐 태국산 막 이렇게 또 밀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또 그렇게 또 점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경, 네. 볼 수 있는 안경 자체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그 돌 수 있는 렌즈를 사는 게 안 되더라고요. 불법이죠. 네, 이제 모든 렌즈가 안 되는 건 아니라 이제 돋보기 안경 중에서 그 도수가 좀 낮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안경 같은 경우에 도수수경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컨택트 렌즈나 안경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골목 상권 보호라는 그런 명분이 있고 또 안경사협회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요. 뭐 국민 건강권 뭐 이렇게 네. 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막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피팅이라고 그러죠. 광학 중심점이라고 렌즈에서 이제 눈하고 정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그걸 누가 맞춰주겠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을 안경사협회에서 하고요. 저는 좀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물론 온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안경사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많이 관광을 올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편리하고 싸고 또 이제 접근권이 괜찮은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해 따져봐야 될 그런 점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값싸게 살 수 있게 인터넷으로 네. 그리고 또 많은 안경점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은데 또 안경사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뭐 건강권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또 골목상권을 또 지켜야 한다라든지 이런 논리가 또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안경이 스마트 안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안경에다 막 렌즈 달고 나오고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온다고 하고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안경이? 예, 사실 안경의 진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스마트폰의 진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그 앵커님께서도 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워치로 걷기 운동 또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 조만간 안경이 더 진화를 해서 결국은 이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라는 걸 XR 체험 장비를 만들었지만 망했잖아요. 네. 또 최근에 삼성에서도 망했어요. XR 항상 도전하죠. 예, XR 장비를 만들었는데 고글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고글 형식으로 시내를 이제 다니면서 차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그 XR 장비, 그 비주얼 장비들이 안경처럼 편안한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될 거다라는 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스마트워치가 다른 장비가 아니라 이제 성공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시계라는 장비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몸에 붙었으면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계는 그동안 써왔던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경도 그동안 써왔던 거기 때문에 고글 형식의 XR 장비가 아니라 안경 형식으로 아마도 진화를 할 거다라는 걸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예측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메타에서 이제 레이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스마트 안경을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메타 그리고 구글 그리고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안경들이 결국은 아마 한 2, 3년 뒤면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쓸만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안경들이 좀 수렴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안경이 진짜 안경다워질 때 아마 또 시장이 커지겠죠. 네. PD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안경을 꼭 써야 하는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유재석, 성시경 그리고 뽀로로까지. 박대기 기자도 여기 혹시 포함이 되실까요? 왜 안경 쓰던 사람들이 안경 벗으면 왜 옛날에 안경제비라고 막 놀렸잖아요. 네. 예. 안경은 거의 계속 오래 피부입니다. 피부. 예, 쓰다 보면은 좀 인상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내 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국산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대기 기자와 함께 K 안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방산과 원전, AI 등 산업 협력을 지렛대로 각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나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92.1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챗 GPT의 전 세계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김장철입니다. 그런데 그 올해 김치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무역 적자, 김치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출은 늘어나지만 수입되는 김치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의미겠죠. 오늘 그 김치의 세계 산업적으로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김치연구소의 서혜영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산 김치는 우리가 먹고 국산 김치는 외국인이 먹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김치 누적 수출 금액은 작년보다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좀 증가한 약 1,950억 원 선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김치 수입액도 약 3% 넘게 늘어난 훨씬 더 2,260억 원으로 좀 높게 늘어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되는 그 물량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치 수출은 2% 늘었는데 김치 수입은 3% 넘게 늘었다. 네. 근데 뭐 금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물량으로 보면은 예. 수출은 3.3%인데 수입은 8.3%, 4%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입되는 김치가 더 싼 증가율이 훨씬 거니까. 높은 거죠. 네네. 그럼 우리나라 김치 해외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나요? 종전에는 이제 한국 김치의 최대 시장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10월 기준으로도 약 한 4,700만 달러 이상 이제 판매됐는데 미국이 19년도부터 계속 김치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이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관세 때문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들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에 계시는 한인들의 수요를 넘어서서 현지인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는 한인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됐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많이 팔려 나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이 시장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K김치, 우리나라 김치를 서양 사람들이 특히 왜 좋아하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인식돼서 해외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에 맞춰서 이제 수입국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김치 공장을 세워가지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 김치가 또 주목받는 건 이렇게 단순히 K식품 인기라서가 아니라 김치가 가진 이런 고유한 발효의 깊은 맛이라든지 그리고 건강 이미지, 여기 한국 문화를 향한 이런 신뢰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가 단순 절인 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발효식품이고, 그래서 유산균이 풍부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라든지 깊은 맛, 요런 이 맛들이 있어서 건강한 프로바이오틱 식품으로 인식이 돼서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한국산이라는 이런 브랜드 자체가 신뢰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는 뭐 서양에서도 K자 붙으면 다 믿고 먹는다, 믿고 쓴다, 믿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건강한 맞습니다. 발효식품 이미지가 또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 김치가 별로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산의 자리를 조금씩 이제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역시 가격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입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인데 국산 김치가 킬로그램당 3,600원 수준인데 중국산은 절반 이하인 1,700원 선밖에 안 되거든요. 반값이에요. 예, 반값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좀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국산 김치를 지켜야 된다, 애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당장 뭐 우리 네. 주부님들이 지갑 열고 이렇게 김치를 선택하실 때는 당연히 네. 또 이제 저렴한 품목에 또 손이 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생 문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불거지지 않습니까? 네네. 위생은 어떻게 좀 안심할 정도가 될까요? 어때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 위생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서 그런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부터 모든 중국산 배추김치에는 햇섭을 의무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인증받은 중국 김치 제품에서도 요즘 여전히 좀 위반상 이물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제 꼼꼼히 따져서 식약처의 이런 점검과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확인해서 구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그 김치를 만드는 중국 공장 현지에 대해서 햇섭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국 공장에 대한 햇섭을 한국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걸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큰 수영장 같은 곳에 김치 담가놓고 막 네.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그 햇섭 인증 당연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받죠. 그거는 우리 김치를 제조하는 그런 과정과 다른 중국의 절임 채소에 의하고 그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 햇섭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 대비 뭐 배추값도 네. 좀 떨어졌고 김장 네네. 비용이 뭐 한 5% 정도 더 저렴해졌다 하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그럼 따져보면 네.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수입이 더 저렴한 거예요? 뭐 외식업체나 이런 급식업체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절반 이상 저렴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원가 측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입산을 한번 쓴 데서는 이제 국내산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외식업체가 수입산을 대신해서 국산을 김치로 전환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어떤 바우처라든지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등을 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외식업체나 급식업체에서는 이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좀 해결하려면 제조 원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좀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거나 수입산 김치에 대한 위생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 김장 물가가 좀 안정됐다 하더라도 거의 뭐 반값도 안 되는 그 중국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또 높을 테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거고 중국산이 저가에 들어오더라도 위생 관리 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격의 격차를 또 좁히는 하나의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또 맞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부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김치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뭐 그냥 1년치 엄청나게 이제 한 번에 김장을 해놓는 거 이런 거였다면 네. 요즘에는 조금씩 사 먹거나 그때그때 조금씩 담가 먹거나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산업적으로도 그럼 영향을 미칠까요? 그 사업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그 연중 또 김치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김치가 줄면 당연히 사 먹는 그런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요. 네. 또 지금 즉석에서 버무려 먹는 그런 제품들이 또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산업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이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그 김치를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뭐 좀 결식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안 먹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뭐 좀 과거에 보다는 김치를 적게 먹는다. 약 한 38% 수준이 이제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중에 이제 좀 과거보다 적게 먹는다라고 하지만 전혀 김치를 안 먹는다는 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제조를 하든 상품 김치를 구입해서 먹든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받아서 먹든 어쨌든 98% 이상이 그래도 김치를 네. 어떤 방식으로든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를 또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